이게 지금 정상적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정상적 상황이 아니고 뭔가가 이게 뒤틀린 상황에서 물가가 제멋대로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어디서 촉발됐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망부터 전쟁부터.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저는 통합 팽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세계 과도한 통합 팽창에 따른 네. 후폭풍, 거기에 따른 물가의 과도한 상승,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파른 긴축,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거품이 꺼져야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도 지금 거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 거품이 꺼져야만 모든 경제 지표, 달러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가격 변수들이 정상화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네. 지금 내년 초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 그러면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네. 또 좀 더 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한진 박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그냥 뭐 조금 그렇습니다. 아마 일이 여기저기서 많이 오시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죠? 아무래도 또 전망하셨던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데가 그러니까요. 많을 테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위주로 해주십니까? 네, 뭐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일단 인플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달러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10월 들어와가지고 4분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전체적인 매크로 그림, 경제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네. 세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인플레, 달러, 경기 침체 등등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시는데 먼저 그럼 인플레 얘기부터 해주시나요? 네. 지난주에 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PC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되짚어 보고 지금 연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뭐 어젯밤에 연준 피봇 약간 뭐 금리를 조기에 뭐 어쨌든 인상을 멈추고 뭐 내년 5월 정도에는 뭐 인하할 수 있다. 네. 이런 썰도 돌았는데요. 과연 이제 그런 건지 인플레는 잡히긴 잡히는 건지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고 인플레 요소들이 그리고 조금 레벨 자체가 높다. 그래서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 말에는 뭐 미국 물가가 CPI가 뭐 3% 이렇게 도달할 거로 이제 보는 예측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연준 인사들도 뭐 이제 그렇게 좀 보는 사람이 있고. 예. 근데 그러려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부터 떨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물가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돼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경기 침체와 인플레의 어쨌든 안정 이 부분이 뭐 같은 동의어의 의미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PC 물가를 한번 보시면 예. 제가 한번 표를 정리해 봤는데요. 예. 지난주에 나온 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제 위에 부분은 전월비고요. 네. 밑에 부분은 이제 전년 동월비. 네.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그렇죠. 올랐나. 그런데 지금 이제 9월에 빨간색을 칠하는 거는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인플레이션 나오라고 아틀란타 은행이 이제 GDP 나우 캐스팅 하듯이 이게 좀 자주 이렇게 바꿉니다, 예측을. 근데 9월 30일자 예측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이게 네. 뭐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뭐 8월보다 더 높아지네요. 네, 지금 뭐 8월 9월 CPI를 8.2 네. 그리고 전월비로는 0.3 네. 근원은 8월에 0.4에서 0.5로 이제 올렸네요. 네. 그리고 근원 CPI 전년 동월비는 6.3에서 6.64 이렇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PC를 보시면은 예측치가 전월비 0.1 정도였는데
헤드라인 PCE가요. 결과치는 0.3이 나왔고요. 근원 PC도 뭐 한 0% 언저리에서 진행될 것으로 봤는데 플랫할 걸로 봤는데 전월비 0.60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주식시장을 조금 더 짓누른 요인이 그러네요. 됐죠. 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은 근원 PCE 전년 동월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월 대비 물가가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뺀 근원 PCE가 얼마나 오르냐. 네. 근데 만약에 클리브랜드 전망대로 0.4가 오르면 9월 달에도 예. 조금 이게 인플레가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잡히냐를 봤더니 이 차트 역시 이제 클리브랜드 연준이 제시한 건데요. CPI는 지금 약간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란색 선 물가 항목을 이제 쭉 나래비 세워가지고 가장 많이 오른 8%, 가장 적게 오른 8%를 빼고 트림한 거죠. 네, 트림하고 이제 중간값 CPI를 구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값 CPI,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쭉 이제 항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중간값 중간에 위치한 물가를 이제 쭉 그려보면 전혀 안 떨어지네요. 네,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0년 팬데믹 그 이후에 물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정상적 상황이 아니고 뭔가가 이게 뒤틀린 상황에서 물가가 제멋대로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CPI에서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랐는데 유가는 근원에서는 빠지는데 유가가 그 주는 여러 가지 파생적 영향, 뭐 다운스트림 나프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성 수치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가격은 계속 정가가 되는 거잖아요. 제품 가격이.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가지고 근원 물가에서는 빠지는데 뭐 교통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물류비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가지고 예. 서비스 물가를 자극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물가의 어쨌든 공급 요인의 서비스 물가가 임금 상승 그리고 수요 폭증 이런 것들과 만나가지고 네. 이게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인지 수요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단수적으로 이거는 뭐 곡물 가격하고 유가는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높으니까 빠져. 네. 근원만 봐. 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중간값 CPI라든지 16% 트림드 중간값 미디안 CPI 같은 게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클리브랜드라든지 많은 연준 전문가들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안정은 되지만 좀 천천히 안정된. 그러니까 9월 근원 CPI를 6.6%로 본 것은 예. 근원 CPI를 6.64로 봤잖아요. 이게 실화냐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3일인가요? CPI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이 CPI가 발표될 때도 6.6 이렇게 안 고쳐지면. 이게 안 고쳐지면 이거는 시장에 또 후폭풍을 몰고 오는 거죠. 연준이 주로 보는 게 저거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양한 요인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달러를 좀 개입시켜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달러 강세가 이제 물가를 예. 그래서 사실 뭐 잡히는 이게 데 도움을 주니까요. CPI에 또 어떻게 네. 영향을 주고 있는지, GPI가 또 달러 강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예. 좀 시차를 두고 예. 아무래도 수입 물가에 조금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지만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건 사실 연준의 스탠스고 연준의 네. 스탠스는 사실 CPI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 전환이 될까라는 네. 그런 사실 걱정도
생각들도 많이 하고 박사님도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결국 그 금리와 달러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만약에 최종 연준의 기준금리 종점이 4.75 정도로 하면 올해 4.5에서 내년도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는 거고, 네. 만약에 5.0이면 내년에 2번 정도 그렇죠. 더 밟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채 10년물이 한 100bp의 스프레드 역전을 상정하더라도 3.75에서 4.0 그러니까 평균값이 한 3.9 정도. 네. 연준이 최종적으로 이제 금리를 동결하기 직전까지는 3%대 후반에서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놀 가능성이 지금 금리 때죠, 네, 현재. 높다는 거죠. 네.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3%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뭐 이제 ISM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예. 그런 기대도 불러일으켰습니다만은 좀 한 가지 지표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결국 지속적인 경기 냉각과 쿨다운과 그리고 연준의 이제 태도의 어쨌든 좀 명확성,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최종 금리를 이제 동결할 거야. 네. 이제부터는 동결할 거야라는 것이 이제 조금 가시적인 그런 그 권역에 들어와야만 기간에 들어와야만 금리도 조금 내려가고 네. 달러도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시장 금리 부분에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네, 어느 정도 반영된 데다가 뭐 1년 이내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넉넉하게 잡아도 네. 그런 상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주 안 좋게 보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 중후반 정도면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걸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나스닥 100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기술주도 조정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케이. 변동성은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주가가 아주 폭락하거나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쨌든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가세되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아직까지 연준은 태도를 안 바꾼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방향성이 이게 서로 안 맞는 그 거죠. 기간이 올해 네. 4분기나 내년 네. 1분기쯤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그게 생각이시죠? 4분기가 예. 연준은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지표를 보고 싶어하고 예. 조금 더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안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에서 금리는 계속 고공에서 왔다 갔다 하고 경기는 계속 거꾸로 가고 이제 이런 분기가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앞서 말씀드린 미국 국채 10년물이 뭐 한 3%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네. 달러도 아주 뭐 그냥 폭등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네. 환율 시장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단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유로존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네. 영국이 뭐 다행히 뭐 일단 철회했어요. 부자 감세의 45%는 철회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430억 불 그 감세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중순 이후에 이제 국채 매입이 중단됐을 때 다시 영국 국채 금리가 다시 튄다든지 4% 위로 다시 튄다든지, 또 에너지 문제가 뭐 이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만 좀 어렵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겨울철에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러면 미국 쪽의 문제로는 금리와 마찬가지로 달러도 제한적인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작 유로존 문제, EU 문제, 또 영국 문제, 또는 뭐 중국. 일본 문제, 중국 문제, 이런 각국의 어쨌든 고유 문제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또 촉발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도 원치 않는. 네. 근데 금리가 이제 조금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달러가 다시 또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달러 가치와
유로존 및 미국의 물가의 차이를 이제 표시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의 고유 문제가 아직까지는 환율을 좀 지배하고 있다. 환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환율 시장을 지배하는 포인트는 앞서 말씀 나눈 미국의 통화 정책의 독주도 있지만 예. EU 자체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파란 선은 유로존과 미국 물가 차이면 미국 물가가 더 낮은 네. 국면이라는 말씀이시죠? 계속 미국 물가가 유로존 물가보다 낮은 거죠. 예. 지금 뭐 유로존 물가는 10%고 미국 물가는 지금 8.3%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인플레가 어쨌든 조금 아직은 남아 있고요.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남아 있고 이제 유로존 물가가 미국보다 더 안정되는 시기가 언제일 거냐. 이러면 이게 파란색 선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유로존 경기 침체가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만 조금 사라지면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장기 국채나 여기 보시는 파란색 물가선은 유로존 물가가 미국보다 아래로 더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유로존의 물가가 미국 물가보다 높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로존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혹은 영국에서 더 강한 긴축 정책 그러니까 더 강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네. 사실 그거는 달러 강세 요인이 아니라 약세 달러의 요인이 약세 될 텐데. 요인이잖아요. 근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맞습니다. 강세가 더 남아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로존이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통화 긴축을 미국보다는 공격적으로 못 하고 있다라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워낙 경기가 하락되는 그 강도가 훨씬 더 미국보다 세고 그리고 영내 부채 국가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유로존 체제의 어쨌든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어쨌거나 뭐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하네. 물가나 금리가 이렇게 되면 유럽 물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소비가 냉각되고 네. 에너지 문제에서만 족쇄만 풀리면 근데 이게 이제 지금 10월 북반구 겨울에 이제 시작이니까요. 진입하는 이제 상황이니까 네. 이게 연말까지는 달러 강세가 바로 멈추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계속 환율 시장에서도. 거기다 또 오펙은 뭐 감산한다는 네. 얘기가 그러니까요. 좀 눈치 보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유로존이랑 미국의 소비자 물가 차이가 네. 이제 기준선 0이면 이제 둘이 이제 같이 간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가가 0보다 비싼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밑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미국은 예를 들어 같은 뭐 2000년에 10,000원에 시작한 냉면이 10,000원, 1,500원, 11,000원, 11,500원 이게 계속 올랐다는 네. 거고. 유로존은 10,000원, 1,100원, 뭐 그냥 1,200원 뭐 이렇게 쭉 그냥 바닥을 기다가 약간 더 오른 거잖아요. 유로존 그러니까 뭐 성장률이 아무래도 네. 미국보다는 좀 약했으니까요. 절대 가격으로 보면 한참 아직도 이제 유로존이 네. 밑일 거고. 네. 뭐 물가도 역시 뭐 지금 잠깐 뭐 살짝 이제 역전한 것 같은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입니다. 제 네. 생각에는 이게 지속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추세가 중요한 거죠. 레벨보다는 과거에도 뭐 2018년에도 사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QT 할 때 달러 인덱스가 강했지 않습니까? 네. 이 차이가 좀 이게 결국 각국의 실질 금리 차이라든지 자본의 이동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상관성이 높은 게 레벨보다는 추세, 양국의 어쨌든 실질 금리의 차이라든지 네. 물가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자본의 이동을 촉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는 어쨌든 좀 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버티면 이제 달러는 좀 한풀 꺾인다. 이건 분명한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롱텀하게 보자고요. 네. 이번 사태를 네.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또 올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쉽게 안 잡히듯이 달러도 그냥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그 미국의 물가가 어디서 촉발됐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망부터 전쟁부터.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뭐 당신이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두 마디 필요 없고 딱 한 마디로. 그러면 저는 통화 팽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세 번째 그림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선이 미국의 M2 증가율인데 M2 증가율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일한 통화 팽창이 예고된 재난을 촉발했고 특히 연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각 긴축을 하면서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통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통화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면 이제 달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달러 강세는 전 세계의 과도한 통화 팽창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의 파급 영향인데 이 강달러도 결국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코로나 버블 비용이라는 거죠. 코로나 버블 비용이고 결국엔 달러는 꺾일 겁니다. 꺾일 건데 이게 지금 축을 같이 그려서 그렇지 이게 좀 역축으로 그리면 달러 인덱스와 통화 증가율은 역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긴축하니까 달러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통화 증가율이 다시 증가할까요? 경기가 회복될 때 내지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시장에 돈이 돌면서 네. 연준이 바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QE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네. 그렇다면 뭐 굉장히 경기가 침체된 그런 이유 때문에 할 거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의 통화 증가율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은 네. 조금 뒤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쨌든 전 세계 과도한 통화 팽창에 따른 네. 후폭풍, 거기에 따른 물가의 과도한 상승,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파른 긴축,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거품이 꺼져야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도 지금 거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 거품이 꺼져야만 모든 경제 지표, 달러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가격 변수들이 조금 정상화되는, 네. 그러니까 조금 정상적인 경기 지표를 반영하면서 스윙 폭이 작은, 변동성이 작은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네. 지금 내년 뭐 초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니 그렇게 돈 풀 때는 물가가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물가 오를 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경기를 어쨌든 살려야 되니 코로나 때문에라도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올린 거예요. 둘 다 있겠죠. 둘 다 그동안 하시면 이제 안 되는데. 낮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패러다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인플레는 오더라도 약하게 올 거다라는 네. 믿음이 굉장히 강했을 거고 그다음에 물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가야 네, 된다.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어쨌든 이런 그 거품과 그다음에 연준의 지각 긴축 이런 것 때문에 달러도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늦을 것 같아요. 연준이 한 1년 정도 지각 긴축을 했다면 네. 달러도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한 1년 정도 늦게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의 거품도 굉장히 좀 해소하는데 네. 시간이 걸리고 모든 게 지금 시장은 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빨리 좀 이렇게 정상화돼서 네. 특히 시장이 좀 활기를 찾고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저질러 놓은 일이 워낙 커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달러도 조금 시간을 두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러가 약세로 가는 시점은 조금 연말 연초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 달러 인덱스 100이라는 게 이제 보통 기준으로 삼잖아요. 네. 언제 잡은 거예요, 그거는? 1980년일 겁니다. 아마. 80년에? 네, 80년인가 아. 90년인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때 100을 잡았잖아요. 네. 계속 이제 뭐 그걸 수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 차지하는 경제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 나라와의 이제 뭐 화폐 비교 이런 것들하고 지금 40년이 넘게 바뀌었는데 그 지금 100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다 혹은 이제 지금 110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때 100이면 지금은 당연히 뭐 한 60쯤 내려갔어도 안 이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110쯤 갔어도 그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100 찾아가는 건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100 찾아가는 걸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방향성이죠. 사실 코스피도 1980년이 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피도 100 찾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00쯤 가는 게 이제 우리 정상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달러 인덱스는 왜 100 정도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는 뭐 아시다시피 교환 비율이지 않습니까? 상대 네. 가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장에서 용인하는 수준이죠. 용인하는 수준이 뭐 시장이 그냥 어디가 정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가격이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네. 종합주가지수하고 다른 건 이 축척이 아니고 그때 그 예를 들어 네.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유로, 뭐 파운드, yen, 스위스 프랑, 뭐 크로네 이거하고 교환 비율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안정된 통화거든. 네, 바스켓이죠. 지금은 굉장히 뭐 파운드가 막 흔들리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네. 달러보다도 어떻게 보면 엔화가 훨씬 더 안정적인 커런시로 인정받고 뭐 얼마 전까지만 훨씬 해도 훨씬 안전 통화라고 생각하거든 엔화를. 네. 이번 사태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안전한 통화 바스켓 대비 그것도 비율대로 이렇게 백분율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네. 이게 뭐 100에 있다가 150 가고 뭐 50 가고 이런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쭉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이 교환 비율이니까 그게 어저스먼트 돼가지고 회귀하게끔 돼 있단 말이지. 100쯤에 그럼 균형 정도에. 그래요? 네. 그럼 계속 이제 100을 향해 가는 거네 그럼 그죠? 아니 그리고 90 갔다가 다시 100 갔다가 뭐 네. 110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110이라는 게 뭐 그럴 수 네. 있겠다 싶긴 근데 한데. 한 1980년 이후에 달러와의 이제 뭐 선진국 대비 통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비 통화 이런 환율도 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네. 계속 계속 우상향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는 조금씩 강한 모습을 계속 장기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프로가 유난히 그 펀더멘탈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제가요? 네. 공부를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펀더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는 네. 이 사상 누각일 뿐이다. 모래위의 누각이다. 네. 언제든 이거 흔들릴 수 있다. 아, 그치. 훌륭하십니다. 남자는 펀더멘탈이지. 네,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립선이 강해야 되고. 코어, 네. 코어가 중요하죠. 코어 CPI가 중요합니다. 네, 코어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는 그래서 경기 침체랑 네. 이건 이제 어떻게 언제쯤 네. 오고 얼마나 오고 당장 4분기가 어쨌든 경기 침체와 거기에 따른 이제 기업 실적의 둔화 이 부분에 이제 산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앞서 말씀 나눴던 게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리, 달러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인 변동성밖에 만들지 않을 거다. 네. 하지만 그 이상의 변동성이 나온다면 네. 그것은 경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네. 크다라는 거고 아니면 다른 나라, 미국 이외의 어떤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 지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이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유로존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 큰 폭의 내년 상반기요. 네,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연간 전체로도 마이너스 성장. 유로존? 미국이 네 유로존도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뭐 앞으로 수정할 겁니다. 이게 뭐 계속 고집할 생각은 없고요. 아무튼 2022년 10월 초 시점에서의 저의 경제 전망은 생각한 것보다 내년도 미국과 유로존 경제는 굉장히 나쁘고 특히 내년 상반기는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올해와 내년도에 연이어 2년 연속 3%대 성장. 중국의 3%대 성장이라는 것은 거의 실질적인 마이너스죠. 성장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 3% 성장이에요. 내년 3.3% 성장.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이 2022년도에 2.2% 성장으로 예상하시잖아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네. 그러면 유로존 마이너스에 미국 마이너스, 중국 실질 마이너스. 근데 한국은 1.8%인가요? 지금 1.6%. 1.6% 성장을 어디서 합니까?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안 맞죠. 아니 숫자에 맞춰서 뭘 해석하지 마시고요, 네. 박사님. 뭐 먼저 이게 해놓고 그다음 숫자를 발표하셔야지요. 네. 한국은 1.6쯤 될 거야. 다음에 어디서 이거 발전할 거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발전할 거 다 해놓고 그다음에 발전이요? 한국은 얼마 나오나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왜 이래 너? 그냥? 왜? 오늘 좀 술이 좀 안 깨고. 왜? 그래서 한국은 어디서 1.6을? 아니 그러니까 네. 뭐 미국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가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수출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1%대 저성장. 지금 뭐 1%대 저성장을 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조금 마일드하게 예측한 걸로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미국 마이너스 1, 유로존 마이너스 1.6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외신이 이걸 한다면 네. 굉장히 충격적인 네. 저거.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거고요. 중국도 연간 전체적으로는 3%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돌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굉장히 나쁠 거다. 예. 지금 연간 전체를 표시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상반기에는 뭐 제로 성장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하반기에 이제 분발해서 근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드리면 네. 2024년 연말에 $1 한이 1,810원입니까? 이게 제가 잘못 본 1,310원입니다. 잘못 본 거죠? 네, 올해 말에는 1,470원으로 받고 1,310원이죠? 네, 깜짝 놀랐어요. 1,310원으로 받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올해 연말에 119,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질 거라고 이제 저 보고 예. 봤고요. 예. 내년 말에는 104.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100 근처로 안정될 거다. 그리고 이제 후년 뭐 계속 이제 조금 안정되는 근데 분위기. 문제는 저거네요. 저 미국이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연준의 스탠스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지금 스탠스가 유지되고 그 이후로도 강한 반전을 네. 예상하기 좀 어렵다. 네.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네, 맞습니다. 미국도 결국 유럽에 이어서 뭐 강도는 약하지만 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예. 가까운 경제 지표가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나눈 게 처음부터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되게 끈적끈적하고 굉장히 요상하다. 이게 쉽게 안 잡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1년간 계속 오류를 범했는데 네. 인플레 전망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박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 네. 성장률 전망이 미스가 나온 거고 네. 연준이 X줄이 타가지고 네. 계속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네. 나는 끝까지 이거를 잡겠다. 연준이 파월이 이제 그런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의도를 시장은 아직도 음.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떨어져요. 근데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다니까요. 거기에서 마지막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에 내년 상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금리 동결로 나오겠죠. 기업들 실적이 내년 한참 상반기에. 추락한 이후에야 네.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연준이 물가를 잡는 것도 있지만 결국 경기와 기업 실적이 연준을 대신해서 마지막 인플레이션을 잡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네. 결국 연준은 계속 뒷북인데. 늦게 대응하고 음. 결국 지가 할 일을 시장이 해주는 거예요. 경제가. 그리고 잘했다고 그러겠죠. 하여튼 내년 상반기가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기 침체 하여튼 안 좋은 상황이 네. 벌어지는군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뭐 여러 가지 파생적인 위험들
뭐 IB 부문이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숭숭하게 이제 파생적으로 영향이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위험이 내재돼 있다라는 것은 뭐 직시하고 우리 시장을 씩씩하게 대응해야 기분이 되겠습니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은행 얘기가 이렇게 네, 나온다는 게 그거는 그것도 좀 뭐 금기어지 않습니까? 지금? 신용의 상징 아니에요? 크레딧 스위스. 그러니까요. 네? 한 두 개 당하면서 네. 조금 약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위험하대요? 뭐 CDS가 올라가가지고 아니 뭐 그렇죠. 위험이 좀 증가됐다라고 해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뭐 그렇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네. 알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은행은 아닙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어디 은행이에요?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 그래서 CSFB 미국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름이 스위스예요? 합병을 했겠죠. 원래 이제 크레딧 스위스 미국 저 스위스 회사가 그렇지. 은행이 있는 거를 이제 네. 미국 회사가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CSFB, FB라고 하거든. 그러게요. 네, CSFB. CSFB. 자, 하여튼 내년 상반기 많은 걱정들 네. 계속해서 시장은 막 희망의 흐름만 돌리고 있는데 아마 또 깨져봐야 정신 차리겠군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뭐 통화정책과 금리에 대한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앞으로 그것 때문에 아주 걱정한 것만큼 움직이지 그렇게 아주 나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식시장 그래도 반영하고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네.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